자, 뭐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겠죠. 사날 만에 시그니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오랜만에 신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고요. 네. 근데 이 총선에서 발견된 문제점, 우리들이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가 또 네,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제 대표님에 의해서 가닥이 잡혔어요. 네. 그 투개표 관리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로구나. 근데 여전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총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인터뷰를 해볼 네. 건데, 자, 오늘은 노 대통령 서거 15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표님이 노 대통령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네. 2000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이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 뭐 한토마, 조동마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인터넷 웹진이 만들어지면서 주옥 같은 글들이 또 수많은 논객들이 탄생했죠. 지금 사실 뭐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서프라이즈 논객 출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엔 그랬었습니다만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있으나마나 사이트가 돼버렸습니다. 네. 참. 그 노 대통령도 인터넷에 굉장히 해박했던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이지원이라고 네. 시스템도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금 노무현 재단의 홈페이지인 nohow.org.kr이 예전에는 노 대통령 개인 홈페이지였다는 사실을 네. 기억해 보면. 퇴임하신 후에 또 민주주의 2.0 또 구축을 또 하셨고 네. 재임 중에는 또 저희 서프라이즈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가지고 좋은 글들 또 보시면 또 댓글까지 다셨거든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노무현 잘 봤습니다. 노무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맞나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청와대 홍보실에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어젯밤에 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객 중에 권순욱 씨 그 당시에 PR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예. 있었는데 그분 글 밑에다가 잘 봤습니다. 노무현 이렇게 쓰셨어요. 댓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만큼 또 소통을 중요시해서 하셨고 또 그런 사이트에서 또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얻으셨고 그랬었습니다. 그 앞서가신 분인 거죠? 그럼요. 굉장히 앞서가신 분인 네. 거죠. 스스로 또 프로그램도 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예. 예. 참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노 대통령을 팔아서 또 뭐 구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화가 이루어진 그렇죠. 측면도 있고. 예. 자, 오늘 이제 5월 23일 서거 15주기에 또 많은 분들이 봉화에 모였는데 노뼈, 노빠, 문파 많이 그동안 분화가 됐죠. 그렇지만 노무현 정신 그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 노 대통령하고 단독 인터뷰하셨던 거. 네,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해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떤 언론 매체하고도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꼭 대통령 인터뷰를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김경수 비서관님, 경남도지사이셨죠? 나중에 김경수 비서관님한테 저는 연락을 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한번 서프라이즈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매체하고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셨대요. 내가 서프라이즈하고는 인터뷰를 해야 된다. 마음의 빚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에 그랬던 부분들 그 한마디로 싹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1시간 20분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또 육성으로 또 한번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 벌써 15년 지났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가. 지금 생존해 계셨다면은 70대 이제 중반 넘어가셨을 거예요. 후반시겠죠. 예.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노 대통령이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뒤 화면에는요 노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 뭐, 그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20년도 넘은 거네요. 노 대통령 당선되신 게 2002년이었고, 2003년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선 끝난 지 한 달 반 지났고요. 지금 민주개혁진영,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나면 189석을 우리가 얻었고요. 다음에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우리가 압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압승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가 그야말로 수구 세력을 네. 박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출구조사가 가장 정확한 조사였어요. 그러면 저쪽 진영은 92석이 딱 맞는 겁니다. 근데 108석 얻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게 이제 그 얘기가 네. 되겠는데. 네. 자,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우선은 뭐 4.10 총선에 대한 평가부터 하죠. 예. 사실 이번 뭐 압승이라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좀 승리에 또 그런 도취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구 집단을 완전히 쓸어버릴 기회를 놓친 선거다. 정말 안타까운 선거다. 예. 우리가 정말 선거 제도만 올바른 우리가 수누이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미분류표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만 우리가 쓰다면 수구들은 출구조사에서 말했던 92석이 딱 맞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일단 출구조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출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표본조사예요. 근데 또 혹자들은 출구조사 내가 출구조사를 하고 싶어서 투표를 마치고 갔더니 안 받아주더라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원칙이 있거든요.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을 5사람 걸러 한 사람씩을 정해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빼면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5사람인가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서 투표를 갔다면 나와서 그 4인 가족이 전부 출구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다 같은 표일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표본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사람마다 한 사람씩 조사를 하는 이 출구조사는 아, 그런 논리였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가족은 되게 비슷할 거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5명마다 그래서 나 출구조사 할래 한다고 해서 조사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출구조사를 했더니 샤이 보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보수들은 부끄러워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출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빠지면 그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출구조사가 그만큼 표본조사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출구조사대로만 이번 결과가 나왔더라면 압승이라고 할 만했죠. 예. 우리가. 그죠? 그럼 일단 우리 출구조사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네. 투표하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기표를 해서 이렇게 출구조사 박스에 집어넣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뭘 의미하냐면 샤이 보수가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A 후보를 찍었으면서도 B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출구조사할 때. 그거는 마찬가지로 상대편도 똑같은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무시가 되는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정확한 것이고 또 투표가 끝난 액츄얼한 데이터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진영이 184석에서 197석 그럼 이걸 딱 한가운데를 딱 놓고 보면 190에서 191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85에서 99지 않습니까? 85에서 99의 중간 지점은 92예요. 그럼 이게 정답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은 190에서 191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92석 이렇게 됐었어야 이게 정확한 것인데 그러면은 108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예. 국힘당이 108석을 확보한 이 16석의 의미가 뭐냐. 결국 8곳 패배할 8곳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석이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6석의 의미는 패배할 곳 8곳을 미분류표 편중 분류한 결과로 뒤집은 결과다.
그럼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무효 소송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이 미분류표에 편중 분류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 이 문제점을 말씀드려도 실제로 참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관을 해봤더니 별 크게 차이가 없던데. 대부분의 경우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은 251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박빙인 곳, 그다음에 전략적인 곳, 그다음에 저쪽에 후보가 막강한 후보가 출마한 곳 등등 해서 그러한 전략적인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박빙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 대부분의 그 지역구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적게 나타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적게 나타나요. 데이터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박빙이거나 저쪽에 막강한 후보가 나온 곳들 뻔하지 않습니까? 김도읍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윤상현이라든지 저쪽 국힘당 후보들이 강력한 데는 거기는 미분류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 결국은 그렇게 결과를 뒤집는 거죠. 박빙 구도에서. 그래서 패배할 곳 8곳을 뒤집으면 16석이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108석이 만들어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지난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던 선거에서도 결국 미분류표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완전 박빙의 선거였는데 네. 미분류표가 너무 많은데 네. 뭐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러니까 희한하게 호남을 제외하고는 미분류표가 네. 윤석열에게 압도적으로 가더라. 이 심각한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총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때는 지금 우리가 거의 압승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대승을 거둔 셈이죠. 그럼 지금부터 4년 뒤로 거슬러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4년 뒤 총선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선은 수월하게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그다음 지방선거 어땠습니까? 지방선거 우리가 굉장히 힘겨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다음 대선 어땠습니까? 뺏겼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 이후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뒤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우리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고 3년 뒤 대선에 있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총선인 경우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의 문제가 본인들의 문제란 말이죠.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오부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는 내 선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각 지역에서도 잘 챙겨야 되는데 이런 참관도 그렇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좀 떨어집니다. 주목도가. 또 지방선거보다 대선은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 계속 지방선거, 대선 또 다시 총선 이렇게 선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패턴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표지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표를 미분류표라고 하는데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어떤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핵심은. 그렇죠. 네. 자 계속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선거의 문제인데요. 이 사전 선거의 문제점을 왜 말씀드려야 되냐면 일견 느끼기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본선거 하기 4일, 5일 전에 4일 전에 한 번, 5일 전, 4일 전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편리성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런데 이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사전 선거 결과물이 특히 관외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관외 사전 선거라는 것은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서울에 출장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서울에서 일을 봅니다. 집은 저기 김해인데 그럼 내일 투표를 한다 그러면 내일 서울에서 투표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우편으로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의 투표한 것이 이 봉투에 담아져서 선관위로 갔다가 우체국으로 갔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지역 선관위로 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투표용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표 하나가 남의 손을 여러 곳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모든 과정에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전 선고가 상당히 편리함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문제 중에는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1,384만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1,384만 명이면은요, 총 투표한 사람이 거의 46.7%예요. 그럼 거의 5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전 투표 용지가 24시간 감시가 된다, CCTV로 이렇게 감시가 된다고는 하지만 5일 동안 내내 이렇게 창고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일 또는 4일간. 그래서 이 사전 선거에는 무슨 관외 선거와 관내 선거가 있습니다. 이 관외 관내 선거에서 관내 선거는 그 지역 내 선거기 때문에 이 사전 선거하면 그대로 선관위 사무소로 가져가서 특정한 공간에 보관이 되죠. 그런데 관외는 어떻습니까? 관외는 박스에 담겨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관외 회송용 봉투에 담겨져서 이거를 바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선관위로 박스에 담아서 이동시키고 또 지역 선관위에서는 또 우체국으로 이송시키고 우리는 지금 이 청년을 믿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을 그냥 국민들이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잘 이송해 주도록. 예. 그리고 뭐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뭐 참관인이 함께 한다거나 그거 제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관외 선거인 경우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지역 무슨 동에서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통계상 중요한 수치죠. 예. 그럼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동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구나, 어느 동에서는 내가 지지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외 선거가 묶어져서 각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지금 김해면 서울에서 제가 투표하면 제 투표한 표는 김해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편으로. 그럼 김해에 가서 동별로 분류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의 관외 사전선거 함 속에 모두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김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선거를 했을 경우는 그냥 거기에 왕창 묶어져서 관외 선거 몇 표라고 되지 동별로 분류가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동별 분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데이터 다음에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관외 투표함 요 케이스는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구 케이스인데 투표수에 보이는 관외 사전 투표가 1419라고 딱 기록돼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청운 효자동 해서 관내 사전 투표는 3,300표 나와 있습니다. 즉 청운 효자동의 관내 사전 선거는 동별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관내니까. 근데 관외는 위에 관내 사전 투표 하나로 1419표로 뭉뚱그려져 있죠. 이게 한계인 겁니다. 이거는 동별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내가 지지를 얼마나 받는다라는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편리함 속에 숨겨져 있는 관외 선거가 타지에서 또 선거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거하기 게 편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러한 데이터에 상당한 심각한 오류를 또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한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예. 알게 된 거죠. 그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편으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새벽 시간에 논란이 있었죠. 투표함이 이렇게 막 열고 놓고 하는 거 봤죠.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 첫날 사전 투표지에 넣은 것이다라고 선관위는 발표를 했지만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관외 사전선거, 관내 사전선거함은 이미 지역으로 이송되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 사전함을 다시 열어볼 일은 없습니다. 없죠. 이것을 열어볼 이유가 있는 것은 관외 사전 투표용지가 왔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동입니까? 대방동이라고 해요. 대방동 선거사무소. 그러면 대방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지에서 투표한 것들이 우편으로 날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아온 것을 모으게 되면 그게 관외 사전선거 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인을 뜯고 집을 넣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봉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뜯지 말라는 것이 봉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봉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박스는 이거 하나로서 종결됐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관외 사전선거함에 지속적으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것을 모아야 한다면 입구 쪽에 누가 봐도 만약에 CCTV를 돌리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이유 없이 입구 쪽에 관외 사전선거함이 이 지역은 몇 개가 발생했는지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박스가 6개면 되겠구나, 7개가 되겠구나. 대부분 많아야 7개입니다. 관외 사전선거함이. 그럼 입구 쪽에 사전선거함을 7개 놔두고 뚜껑 열어두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는 족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외 사전선거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봉인된 걸 뜯어서 집어넣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왜? 모으면 되니까. 그런데 봉인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봉인을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로서 완결된 박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봉인을 뜯어내고 무언가 집어넣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CCTV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관외 사전선거를만을 분석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그저 선관위가 이것이 첫날 사전투표지를 넣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관외 사전선거함은 모아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구 쪽에다가 박스만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절차를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이 절차 자체가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우체국으로 이송을 하고 또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을 하고 확인 및 접수하고 우편 투표함 투입을 한다고 하는 이 절차가 많다는 것 자체는 선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 선거라고 하는 편리성을 포기를 하나 있더라도 투표하는 당일 한 번 투표하는 제도로 꼭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러한 곳에 있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 외부의 세력이든 또 외부의 힘이든 또 외부의 어떤 유혹이든 그러한 것이 일체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것인 거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많다. 그렇죠. 그럼 보완해야 된다. 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럼 개표 과정의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미분류표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부당한 개표를 하는가 딱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던지기 수법입니다. 수법. 던지기 수법. 전 수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저 마약 관련된 범죄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던지기 아닙니까? 네. 그건 뭐냐면 어딘가로 툭 숨겨두면 누가 와서 가져가는 그죠? 그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냐면 정상적으로 기표된 표는 정상적으로 분류해야죠.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보낸다. 즉 미분류표가 있는 마치 무효표인 것처럼 엉뚱한 것으로 보내는 것. 저는 이걸 던지기 수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미분류란에 정상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기표된 표가 가버려요. 근데 신상철 대표 방송을 많이 보셨다 그러면 저 투표지 분류기가 저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2012년 12월 19일 데이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컴퓨터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12년 전 데이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12년 전부터 차근차근 한 몇 가지를 보죠. 이건 2012년 12월 19일 날 발생했던 문재인 후보 표가 미분류로 분류된 케이스고,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은 이건 뭡니까? 박원순 제대로 찍혀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데이터입니다. 그죠? 박원순 제대로 찍혀 있는 데이터가 미분류로 막 토출되어 나오는 거죠. 투표 용지가. 네. 그죠? 정상적으로 기표된 용지들이. 그러니까 이걸 촬영하던 사람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뒤에 있던 이 사모니 벌떡 일어나요. 이게 2014년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번 데이터의 경우는 이거는 충남 서천 태안 쪽입니다. 조한기 후보의 정상적인 표가 저쪽 끝이
요 앞에 네 줄은 기호 2번 토출되는 곳이고 제일 마지막은 미분류표 코너인데 그쪽으로 토출되는 것을 요거는 그 지역에 계시는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이번 4월 총선에서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정상적인 표들을 미분류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개표에서 당락이 바뀌게 돼요. 자, 전자개표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면 미분류표에는 무효표들이 날아가고 그다음 지금 본 것처럼 정상적으로 기표된 표들도 미분류표로 모이게 되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정상적인 표들을 A 후보, 특히 민주당, 야당 민주당 후보의 표를 남영희 후보나 안기령 후보나 그죠? 그런 후보의 표를 미분류로 보내게 되면은 전자개표에서부터 패배를 하게 돼요. 그다음 모여져 있는 미분류표를 2단계에 가서는 또 끼워넣기 수법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A 후보 표가 B 후보 라인에서 나오는 그 경우를 말합니다. 끼워넣기 수법. 첫 번째 미분류 그 던지기 네. 수법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없는 기계인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제는 아예 A 후보표가 B 후보표로 간다는 건 그렇죠. 요거는 끼워넣기예요. 끼워넣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2012년에는 이제 혼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들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여수에서 거기도 목사님이시네요. 그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예, 그렇고 2012년 데이터고 요거는요. 그다음 2014년 데이터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보면 정몽준 라인에서 박원준 순표가 이렇게 토출되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1번 정몽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라인에 박원순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끼워넣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의를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선관위의 공식 답변이 날씨가 추워서 2012년에는 대선이가 날씨가 춥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2014년 6월 달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계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다. 기후나 온도나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은행에서 돈 찾을 때 날 춥다고 돈이 안 나옵니까? 그 기계를 은행에 ATM기 만드는 회사가 만든 게 이거예요. 같은 기계로 같은 회사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3인 숫자가 3인데 부당 분류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부당 분류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를 제가 후보별로 한번 한 5 후보의 데이터 2개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제일 심각한 것만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구 관내 사전 선거에 황기철 후보표를 보면 자,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4092, 2812가 뭐냐면 전자개표기예요. 전자개표기를 왼쪽 칸에는 전자개표고 오른쪽은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전자개표기로는 황기철 후보가 4092표, 이종욱 후보가 2812표를 받았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라도 40대 28 정도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분류표가 얼마나 발생했냐면 203표가 재확인 대상표가 만들어졌는데 203표 가운데 밑에 보라색이 무효표입니다. 95표는 무효표고 50표는 황기철 후보한테 분류를 하고 57표는 이종욱 후보한테 분류를 했더라. 비슷하게 불렸죠. 저건 사람이 한 거죠. 그럼 이건 사람이 수작업을 하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참관인들이 딱 잡고 왜 어디로 가져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분류를 하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참관인이 그렇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걸 싹 걷어서 가게 되면 따라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심사 집계 코너에서 이걸 손으로 수작업으로 분류한단 말이죠. 참관인들은 저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거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게 정상적이죠. 이래 가져서 우리 보는 앞에서 분류를 하라고 하는 참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분류의 문제를 아는 참관인들은 다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서 바로 눈앞에서 분류하도록 만든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당선됐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은 정진석 후보와 붙었던 박수현 후보 있죠. 그 지역구에서는 미분류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서 사전부터 민주당 참관인 심지어 조국 혁신당 참관인까지 합쳐서 14분이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박빙이지만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이 그냥 선관위 직원이 싹 가져가면 가져가나 보다 저쪽에서 분류하면 제대로 분류하겠지 내버려 둔 것은 분류가 다 편향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런 형태예요. 4,000대 2,800인데 50대 57 분류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 다음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931대 845인데 미분류를 12대 26으로 분류했다. 그 2배 이상으로. 이러한 편차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만 제가 가져와 봤지만 황기철 후보 봤지만 이러한 편차가 거의 40대 60. 황기철 후보가 40%, 그다음에 야당 국힘당 후보가 60% 정도를 분류를 했더라라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얻은 표만큼의 미분류표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그게 거죠. 바로 모집단과 부분 집단의 개념인데 뭐 그건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해서 미분류를 하면 이상하게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많이 가더라. 이거예요. 데이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네. 그렇다는 게 문제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 하남시 추미애 후보죠. 추미애 후보는 승리했잖아요. 예. 승리했는데 이런 박빙 속에서 이런 부당하고 편중된 분류를 뚫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추미애 후보는. 여기도 보면은 1925대 1506 돼 있지 않습니까? 1900대 1500입니다. 근데 21대 38로 분류를 했어요. 예. 그다음 데이터는 2165대 1713인데 29대 49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이런 유형으로 여기도 40대 60%, 40%, 60% 유리하도록 국힘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미분류표를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이긴 분이 추미애 후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저번에 대선 미분류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미분류표가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럼 세 번째 후보 우리 인천의 남영희 후보 데이터 보겠습니다. 1387대 1057인데 27대 39로 분류를 한 케이스. 이건 개표 상황표 한 50장 가운데 한 2장만 가져와 본 겁니다. 그다음 데이터는 보면 1117대 810인데 미분류표는 12대 27 이런 형태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대 6 정도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 양산의 김두관 후보 1175대 993인데 12대 24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다른 데이터는 4960대 3707 이건 관외 사전인데 66대 84 이렇게 부당하게 분류를 한 거죠. 지금 진짜 희한하네요. 왜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표가 더 많이 가는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도봉구 안규령 후보의 케이스를 보면 3,274대 2,800인데 72대 91로 분류를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 6,481대 4,486을 103대 114로 분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전자개표기로는 안규령 후보와 김재섭 후보가 6,481대 4,486 이것이 무슨 데이터냐면은 관외사전입니다. 도봉갑 관외사전 데이터 요 하나만 봤을 때에 6,481대 4,486인데 미분류표를 103대 114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 또 후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무효표가 114표를 분류를 했다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6,481대 4,481로 전자개표기가 기계로 분류한 이 모집단이 그대로 미분류로 분류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몇 표가 돼야 되냐면 59.1대 40.9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 맨 끝에 DIF 있죠. DIFF. 마찬가지로 미분류표가 이러한 비율대로 분류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분류가 된다면 128대 89가 돼야 맞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데 103대 114로 분류한 것은 안기령 후보 입장에서는 25표가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김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25표가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럼 선거의 특성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2배가 되죠. 2배죠. 예. 그럼 50표의 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51곳의 개표 상표 가운데 한 장의 데이터에서 이런 형태로 부당하게 미분류표를 분류를 하게 되면 안기령 후보는 25표를 손해를 보게 되고 김재수 후보는 25표를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편중된 분류가 얼마나 됐는가 쭉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데이터 이렇습니다. 무섭다 저거. 데이터가 49곳이거든요. 네. 49개 데이터 가운데 위에 초록색은 제로이거나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면 거소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다음 제로이거나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도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합리적 분류된 곳이 3곳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미분류표가 없는 자료가 3곳에서 6곳을 빼고 나면 나머지 43곳 가운데 안기령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된 곳이 9곳이에요. 그다음 34곳이 김재수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가 돼서 무려 79.1%. 20.9%대 79.1%라는 압도적인 편차로 국힘당 후보에게 미분류표를 유리하도록 분류했더라라는 통계인 겁니다. 선거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예. 이게 거의 모든 후보들한테서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번에 초박빙 지역에서 왜 박빙 지역이 뭐 19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90%가 국힘당이 승리를 했느냐라는 것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박빙 지역마다 왜 90%가 국힘이 승리를 했을까? 결국 미분류표의 부당한 분류가 심각하게 나타난 곳들이 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 다 출구조사가 뒤집힌 곳들이 국민의힘 쪽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분류표의 생성 원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미분류표가 뭐냐, 뭔데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냐 하는 거라 말씀드려보면은 미분류표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가. 제가 2년 전에 우리 새날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대선 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1년 반 정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지난 2022년 대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작년에 각하를 시킨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만은 각하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미분류표는 이러한 원리로 생성된다는 대법원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대법원을 통해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022 대선 무효 소송 진행 가운데 2010년 10월 11일 날 중앙선관위가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미분류표라는 것은 일부 현출이 되거나 중복 기표가 되거나 무기표 등, 이건 무효표죠, 그죠? 무효표. 그다음 기표 용구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표 행태의 문제 등, 그다음 인주가 번졌거나 이물 얼룩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다음 투표지 투입이 오류가 됐거나 기표 영역의 문제 등, 장비 부품이 노후화됐거나 이미지 오염 등, 그다음 카메라 플래시 주변 조명 문제 등 등등 해서 이렇게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 행태나 기표 용구나 투표지의 오손이나 개표 사무원의 운영 미숙이나 또는 투표지 분류기 자체의 기능상의 문제 아니면 주변 환경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작위적인 거죠. 이건 지역이나 성별이나 그 그렇죠.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 미분류표 생성 원리는 지지 성향이나 정당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은 무작위성이라는 겁니다. 이 무작위성이라는 것은 그 무작위한 데이터는 모집단과 부분 집단일 경우에 그 비율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도봉갑 안규령 후보 케이스의 경우에 미분류표가 3,103표가 발생했거든요. 예. 3,103표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무효표가 905표입니다. 그럼 905표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2,200여 표 가까이 가운데 그 표를 무효표이거나 아니면 기표 용구의 문제는 몇 표고 투표지 자체는 호소는 몇 표고 개표사무 운영민수 몇 표 이렇게 등등 이렇게 제출해봐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죠. 예. 그죠? 니들이 말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미분류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중에 어디에 해송하느냐?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켜 있는 정상적인 표들이 미분류표로 많이 가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왜 정상적인 표들이 미분류표로 가느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지려 그러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라도 밝혀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총선 결과에 몇 분이 소송을 하셨어요. 네. 남영희 후보님 비롯해서 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런 지점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일부만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무작위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짜장면, 짬뽕과 짜장면의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 명을 한 자리에 운동장에 체육관에 10,000명이 모이도록 얘기를 했어요. 한 날 어느 날 오후 2시에 운동장에 10,000명이 모여주십시오. 해서 10,000명이 왔는데 그 정시 시각까지 9,000명이 온 거, 900명이 온 거예요. 9,000명이 온 거예요. 10,000명 중에 90%가 온 거죠. 1,000명은 늦게 지각을 한 거죠. 그럼 일단 9,000명을 체육관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투표를 먼저 시행을 해요. 그랬더니 짜장면과 짬뽕이 뭐 45대 50으로 55대 45로 나왔더라. 짜장면이 55%고 짬뽕이 45%가 나왔더라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2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운동장에 1,000명이 모여 있단 말이죠. 네. 그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도 55대 45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모집단과 부분집단의 통계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온 9,000명은 55대 45였는데 바깥에 있는 1,000명이 40대 60으로 거꾸로 됐더라. 이런 경우는 통계상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클수록 정확해요. 네. 그렇죠. 아. 표본 집단이 많을수록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는 보통 10만, 20만, 30만 이런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우리 이번 투표에도 우리 선거에서 호남이라는 지역이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정과 조작이 개입할 수 없는 미분류표 무풍지대 이 호남 지역인데요. 이 호남 지역은 데이터가 이거는 지난 대선 데이터입니다. 이번 총선 데이터는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빙 지역 중심적으로 뭐 우선 분석을 하느라고 전국 데이터는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2022 대선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보면 광주시를 보면요. 전자개표기 분류 86.58대 13.42, 86대 13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재명, 윤석열. 미분류표 보면 여기도 86대 13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가서 차이가 날 뿐이지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86대 13입니다. 이게 광주시입니다. 광주. 그다음 전라남도도 88대 11, 88대 10, 88대 11 그대로입니다. 가운데 미분류표는 88대 10.81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올림하게 되면 그대로 89.10 나오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게 거의 밑에 0.05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차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5면은 편차가 5%라는 것은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 똑같게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차라고 했을 때 보통 5% 편차를 두는데 그 5% 편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북도 케이스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라남도는 노란 색깔이고 전라북도는 빨간 색깔인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는 약간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된 것이 0.05인 것이고 전라남도는 약간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된 것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치면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네, 플러스 진짜. 0.05, 마이너스 0.05. 그다음에 광주가 마이너스 0.03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전북 다 합쳐서 마이너스 0.03일 정도로 여기는 통계 원칙에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얘기했을 때 제가 댓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호남인 경우는 압도적으로 특정 정당이 우세한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엔 또 지역에는 있는 분들은 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 가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노인 가설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로서 이제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호남엔 노인이 호남 데이터로. 있거든요. 호남도 노인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좋다 그러면 대구 경북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대구 경북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구는 마이너스 0.2, 광주에 비해서 10배입니다. 10배 무려. 거기 0.03. 예, 광주는 마이너스 0.03 소수도 좀 두째 자리까지 내려가는 마이너스 0.03인데 86대 13, 86대 13, 86대 13 그대로 하는데 대구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냐면요. 전자개표기로는 22대 77입니다. 전자개표 22대 77인데 미분류표는 17대 83입니다. 윤석열 압도적이네요. 예,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선관위 우리가 그저 채용 비리 문제 나올 때마다 제일 좀 심각한 곳이 선관위이기도 한데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 그럼 경상북도는 어떤가? 마이너스 0.4입니다. 아이고 더 계속 올라가네요. 대구보다도 2배나 많습니다. 그다음 경상남도는 마이너스 0.5입니다. 더 심하네. 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전자개표 기록은 39대 60이 나오는데 미분류표는 30대 70. 그러니까 4대 6. 경상남도는 보수와 진보와 보수와 진보 비율이 4대 6입니다. 40% 60%.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60%. 그런데 미분류표는 3대 70으로 분류했다라는 결론입니다. 3대 7.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집단과 부분집단의 통계 원칙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기계보다 더 부정이 개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도봉갑 비례득표율과 하남갑 비례득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도봉갑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기령 후보고. 근데 하남갑은 추미애 후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비례는 어떻게 득표를 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거. 그래서 도봉갑의 도봉갑 비례대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가 나왔는데 안기령 후보는 패배를 했거든요. 비례대표에서 압도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이 우세했던 것과 대비해 봤을 때 후보같이 패배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희한한 거죠. 물론 민주당의 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표를 주면서 후보는 김재수 후보를 찍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통계라는 것은 그 반대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의 결과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일단 도봉갑을 한번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은 적어도 민주지형 안에 포함시키죠.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은 보수진영으로 나누게 되고 새로운 미래당과 개혁신당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당도 민주진영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감정적인 앙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일단 새로운 미래당과 개혁신당 이 두 당을 아예 통계에서 배제해버리고 순수하게 더불어민주, 녹색정의, 조국혁신, 그다음 국민의 미래, 자유통일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51,895대 37,514가 돼서 100분율로 나누면 58대 42가 됩니다. 민주진영이 58%, 보수진영이 42%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데이터는 완전히 포함시키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진보 쪽으로 포함시키고 개혁신당을 아예 보수 쪽으로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53,836대 4324가 돼서 100분율로 57대 43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넣든 빼든 개혁신당을 넣든 빼든 상관없이 근데 사실은 우리 인식에는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계를 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보수 쪽으로 놓고 새로운 미래는 이쪽 민주진영으로 넣어서 했을 때도 57대 43. 그러면 이 정도 차로 비례대표 지지율이 편차가 났는데 후보가 패배했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정말 희한하네. 이게 박빙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박빙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가 졌다. 그런데 하남갑을 한번 볼게요. 네. 하남갑을 놓고 보면 안에 데이터는 물론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백분율이 똑같습니다. 도봉갑이나 하남갑이나 백분율이 58대 42, 57대 43. 소수점 반올림 했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50대 40. 그런데 도봉구는 패배했고 하남시 갑은 추미애 후보는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비례득표율은 도봉갑과 하남갑이 똑같이 나왔지만 하남갑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마지막에 이제 역전했던 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남갑의 추미애 후보의 최종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요. 새벽 1시 55분까지 계속 패배합니다. 계속 지다가 새벽 1시 55분에 관외 사전선거함이 열리면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예, 새벽 1시 55분에 저 노란 마킹돼 있는 저 부분이 관외 사전선거함인데 저기서 딱 역전이 되거든요. 그럼 관외 사전선거함이 14,234표가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8,066표 8,066표가 추미애 후보 표였고 그다음에 5,828표가 국힘의 이용 후보 표였습니다. 여기서 한 2,200표 가량 추미애 후보가 더 득표가 되면서 마이너스 1,428이었던 데이터가 플러스 829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1,505표가 더 많이 득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마지막에 관외 사전선거함이나 관내 사전선거함이 민주당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선관위도 알고 있고 저쪽 국힘당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천의 남영희 후보 케이스에 접목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왜 관외 선거함을 3개를 빼돌려서 어딘가 숨겨놨을까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하남시 갑 추미애 후보 캠프 그쪽 진영에서도 했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관내 사전선거함이 남았는가 남지 않았는가 관내 사전선거함이 몇 개나 남아있는가 거기서 어떤 변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왜 그걸 따져야 됩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개표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아예 관내 사전선거함을 몇 개를 별도로 빼놓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추홀 관내 사전선거함 증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남영희 후보께서는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요 데이터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에 하남갑에서는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추미애 구계동 지고도 가밀동 한 곳 몰표로 뒤집어. 이게 뉴스원 기사거든요. 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개 동을 지고 있는데 가밀동 한 곳에서 몰표가 나와서 뒤집어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밑에 그림 보세요. 빨간 색깔 투성인데 가운데 파란 색깔 하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다 졌는데 추미애 후보가 여기 하나 이겨서 결국 뒤집었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내 사전선거함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관내 사전선거함이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인구 전체 중에서 무려 14,480표 가까이가 다 모아져서 하나로 공중에 떠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다가 살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통계가 제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건 기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9개 동이 졌습니까?
그럼 관내 사전선거함에 들어있는 14,000표를 각 동별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전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우리가 통계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는지 그렇네요. 이 데이터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투표해가지고 이 선거구 하남 갑으로만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남갑에 사는 분들이 외지에서 투표한 내용들이 와서 동별로 들어간다고들 착각을 해요. 국민들은. 그것이 관내 사전선거함 하나에 모여져 있을 뿐이지 이 여러 동에 나눠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9개 동 지고도 가밀동 한 곳 몰표로 뒤집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가짜뉴스네요. 저 자체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자가 있는 데이터만 좀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보면 그 앞에 걸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지는 건 맞아요. 왜냐 관내 사전선거함이 10,000몇 표가 휙 다른 데로 모여져 있으니까 선거 당일 날은 관내 사전선거함은 민주당 후보표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2,200표나 이긴 것처럼. 예. 그런데 다른 선거 당일 선거는 보수 후보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거 당일 날 보수 후보표 쭉 놓고 보면 전부 다 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관내 선거함을 다 동별로 분류를 해주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를 하면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전 선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데이터의 왜곡을 가져오는지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뉴스를 제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기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남시 추미애 후보 지역구를 기기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 전자개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를 4개를 썼어요. 지금 그저 하남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저 오른쪽 보면 노란 색깔이 있죠. 예. 노란색의 분류기가 4,129번입니다. 4,129번 기계가 시간대별로 그 오른쪽에는 시각입니다. 분류기 번호 그다음에 공표 시각이거든요. 선거 결과 개표 결과 공표 시각하고 같이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요 노란색, 초록색 그다음 페이지에는 파란색, 분홍색 해서 이 4개의 기계, 4개의 기계에서 각각 분류를 하는데 자 앞에 걸 다시 볼게요. 자 노란색 중에 보면은 가운데 데이터가 하늘색 바탕이 있고 분홍색 바탕이 있죠. 예. 하늘색 바탕은 하남갑 데이터예요. 여기 분홍색 데이터는 하남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4개의 전자개표기를 써서 자 체육관을 영상해 보시죠. 체육관 하나에 기계를 4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른쪽 기계 2개는 갑하고 왼쪽 2개는 을하고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편리하잖아요. 참관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기계 하나 가지고 갑을 데이터를 섞어서 개표를 하면 와, 그 말이 안 되는데? 참관인들이 죽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으라고 결정하면 데이터가 모집되고 결과 나오는 거를 취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전자적인 방식이니까. 그런데 참관위는 한마디로 다리 찢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뭐가 개표된지 몰라요. 그럼 가보니 우리 후보표가 아니야. 저쪽 가보니 또 다른 걸 또 개표하고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관 방해 행위예요. 참관 방해 행위입니다. 갑 선거구, 을 선거구 분명히 후보가 다른데 후보가 다른 후보는 각각 다른 기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거를 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섞어놔 버리면 참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을 해서 이쪽 라인은 우리가 그 2개는 해서 딱 구분을 해서 갑을 병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 곳에서 개표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구별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자 라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전자기계 자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맞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의 유형의 다양한 편법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전자적인 방식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 것이지 이걸 제도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이 현상이 그대로 미추홀구 가벌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또 다음 기회에 이 데이터가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방송으로 지금 계속 해드릴 이야기는
결론은 그런 겁니다.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줄이는 게 제도 개선의 과정인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를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토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사무원들이 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개표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도 사실은 그렇게 졌다고 우리가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미분리표 숫자가 이재명 대표, 윤석열 후보 24만 표보다 훨씬 많잖아요. 미분류했던 표가. 미분류했던 표는 윤석열한테 70%가 가버리면 당연히 뭔 얘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영희 후보 지역구 더 중심으로 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시리즈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런 자료를 다 분석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이 분야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신가 싶어요. 이 분석 결과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어떤 형태로 개표를 해야 되는가 등등의 문제는 결론 하나입니다. 투표소 수개표입니다. 맞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어떻게 개표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에서 대만에서는 어떻게 개표하는가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직접 외칩니다. 홍길동 외치면 저기 칠판에서는요 발을 정자를 씁니다. 홍길동 하나 둘 셋 넷, 임꺽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을 정자로 쓰고요. 오른쪽에는 각 후보별로 모으고 카메라로 찍고 전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만은 인구가 적어서 대만 인구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요 총통 선거인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거 전체 개표를 5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몇 천장 안 되니까. 이게 벽에다가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잖아요. 예? 발을 정자로 벽에다가 씁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에는 투표함을 투명한 걸 씁니다. 투명한 투표함을 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서도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된다는 것이 요구된다는 위헌 판정, 즉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을 위헌 판정을 내리고 투명 투표함 사용하고 투표함을 이동하면 불법으로 하고 전자적인 방식은 개표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를 대통령 선거에서 3,500만 명이 14,460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평균 2,350장입니다. 투표소마다. 그 10,000원짜리 이거를 왜 옮기냐 이 말이에요. 10,000원짜리를 센다고 쳐도 이거 2,400만 원밖에 안 네. 돼요. 그래서 뭐 2,000장이면은 우리가 투표소를 조금 더 늘리면 2,000장 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2,000장. 한 투표소는 2,000장 넘지 않게 한다라고만 정해 놓는다면 투표소를 정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처럼 위에는 CCTV 돌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뒤에서 핸드폰으로 돌리면서 여야 각각 5명 참관인들이 마주 앉아서 1인당 2,000장 세알리는 거잖아요. 1인당 200장이잖아요. 그죠? 2,000장이면은. 그러네요. 많아야 300장이잖아요. 1인당 300장 분류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동할 필요도 없고 참관인들 뭐 수십만 명씩 매번 선거 때마다 뽑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끝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표소 수개표만이 정답이다. 전자개표기 없애야 이게 된다.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지만 이 대한민국 IT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도입된 게 가장 실체일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김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자,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